안녕하세요, 여러분. 가정의학과 전문의 이승희입니다. 오늘은 이 땅의 모든 중년 남성분들의 가장 큰 고민이라 할 수 있는 주제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제가 운영하는 병원이나 SNS를 통해 많은 남성분들로부터 비밀스러운 질문을 받곤 하는데 그 내용은 대부분 비슷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죠. 박사님, 제가 올해 55세인데 젊었을 때에 비해 기력이 너무 떨어집니다. 아내와 한 달에 한 번 관계를 할 때도 있는데 이거 비정상인가요? 또는 의사 선생님, 제 친구들은 아직도 일주일에 두세 번은 한다고 술자리에서 자랑하던데 제 몸에 무슨 문제라도 있는 걸까요? 무슨 영양제라도 챙겨 먹어야 하나요? 이러한 질문들 뒤에는 남성분들의 깊은 불안감, 자기 의심, 그리고 남성성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까지 짙게 배어 있음을 느낍니다. 거울 속 늘어나는 흰머리와 주름살을 보고 예전 같지 않은 신체 기능을 느끼며 많은 분들이 과거의 자신, 그리고 주변 동료들과 스스로를 비교하며 이제 나도 끝났구나 라고 단정 짓곤 합니다. 일주일에 몇 번이 정상인가? 라는 질문은 마치 끊임없이 자신의 노화 여부를 측정하는 기준선처럼 되어버렸죠.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오늘 저 이승희가 가장 과학적이고 현실적이며 여러분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방식으로 이 문제를 속 시원하게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단순히 답을 찾는 것을 넘어 여러분 마음속 깊이 박힌 불안의 가시를 제거해 드리는 것이 목표입니다. 첫째로 제가 여러분께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개념 하나를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꼭 기억해 주십시오. 50대 이상 남성의 사정 횟수에는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표준 정답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똑똑히 들으십시오. 없습니다. 의학계에서는 오믹 증기하에 50대 남성은 일주일에 3번, 60대 남성은 1번 사정해야 한다고 규정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만약 어떤 글이나 영상에서 정해진 횟수를 단정적으로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매우 무책임한 발언입니다. 왜 그렇게 단언할 수 있을까요? 사람마다 타고난 몸이 모두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유전자, 과거, 병력 앓고 있는 만성질환의 유무 스트레스 지수 파트너와의 관계, 심지어 직업의 성격까지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성격과 성기능에 영향을 미칩니다. 사람마다 식욕이 다른 것과 똑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한 끼에 밥 2공기를 뚝딱 해치우지만 어떤 사람은 반 공기만 먹어도 배가 부릅니다. 누가 옳고 누가 틀렸다고 말할 수 있나요? 아니죠. 영양을 골고루 섭취하고 건강을 유지한다면 그것이 바로 자신에게 맞는 정량인 것입니다. 성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그래도 대략적인 기준이라도 알고 싶어 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아시아권에서 재미삼아 통용되는 9의 법칙이라는 공식이 있습니다. 들어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자신의 나이 10의 자리에 9를 곱하는 방식이죠. 예를 들어 50대라면 5 곱하기 9는 45, 즉 자주의 5회를 의미합니다. 60대라면 6 곱하기 9는 5주와 5주의 세의 자회가 되는 것이죠. 이 공식은 흥미롭고 간단한 참고 자료는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 이승희가 분명히 강조하건대 이것은 절대 엄격한 의학적 기준이 아닙니다. 이 공식이 갖는 가장 큰 가치는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은 자연스럽게 더 많은 휴식과 회복 시간을 필요로 하며 성관계 빈도 역시 점차 완만해진다는 경향성을 보여준다는 데 있습니다. 이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생리적 과정입니다. 그렇다면 진짜 정상이란 무엇일까요? 진짜 정상이란 여러분, 스스로가 가장 편안하고 스트레스 없으며 몸과 마음의 균형을 가장 잘 유지할 수 있는 빈도입니다. 당신과 당신의 파트너 모두가 만족하고 매번 관계 후에 피곤함이나 부담감 대신 편안함과 행복감을 느끼는 상태 말입니다. 한 달에 한 번 관계를 갖더라도 그 질이 높고 양측 모두가 즐겁다면 그것이 바로 당신의 정상입니다. 일주일에 2번을 해도 피곤하지 않다면 그것 또한 당신의 정상입니다. 제발 타인과 비교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그 비교야말로 당신의 성적 행복감을 앗아가는 가장 큰 적입니다. 자, 정상은 사람마다 다르다는 핵심 개념을 세웠으니 이제 좀 더 근본적인 질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왜 50세 이후 우리 몸은 이런 변화를 겪는 걸까요? 많은 분들이 그저 노화 때문이라고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노화라는 단어 뒤에는 실제로는 일련의 복합적인 생리적 변화가 숨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대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원인은 바로 우리 몸의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의 변화입니다. 테스토스테론은 남성의 욕망에 불을 지피고 체력과 활력을 유지하는 핵심 연료입니다. 이 호르몬은 30세 무렵 정점을 찍은 후 매년 약 20%라는 매우 빠른 속도로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여성의 갱년기처럼 명확한 경계선 없이 조용히 진행되지만 세월이 흘러 50대, 60대가 되면 젊었을 때만큼 욕구가 강하지 않고 발기강직도가 예전만 못한 것 같으며 사정 후 다시 관계를 가질 수 있기까지의 불응기, 소위 현자타임가 길어지는 것을 뚜렷하게 느끼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호르몬의 자연스러운 변화가 낳은 결과입니다. 좌절할 필요 없습니다. 모든 남성이 반드시 거쳐가는 과정입니다. 두 번째 핵심 원인은 우리의 혈관 건강입니다. 이것은 호르몬의 영향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해 남성의 발기 기능은 혈액역학의 결과물입니다. 뇌에서 명령을 내리면 아주 짧은 시간 안에 대량의 혈액이 음경 해면체로 빠르게 몰려가 단단하게 만드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발기 기능은 우리 심혈관 건강의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의 혈관이 노화되어 딱딱해지거나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와 같은 만성 질환 때문에 혈관벽에 콜레스테롤 찌꺼기가 잔뜩 쌓여 좁아지고 막힌다면 혈액이 과연 순조롭게 몰려갈 수 있을까요? 당연히 어렵습니다. 이것이 바로 삼고 산가오 질환을 앓는 많은 남성분들이 더 일찍 발기부전을 겪게 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혈관이 통해야 남성도 강해진다고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 원인은 신경계와 관련이 있습니다. 성기능의 시작과 완성은 신경계의 정밀한 신호 전달을 필요로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신경의 민감도가 다소 저하될 수 있습니다. 특히 당뇨병을 동반한 경우 장기간 혈당 조절이 잘 안 되면 말초신경이 손상되어 발기 신호 전달과 유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흔히 간과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정신적, 감정적 상태입니다. 뇌는 가장 강력한 성기관입니다. 만약 직장 문제, 노후 준비 연로하신 부모님 부양 등으로 장기간 큰 스트레스에 시달리면 뇌에서는 코르티솔과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이 대량으로 분비되어 우리의 선격을 직접적으로 억제할 수 있습니다. 수행 불안 역시 큰 적입니다. 많은 남성들이 한번 만족스럽지 못한 경험을 한 뒤 마음속에 그림자가 생겨 다음번에는 또 실패하면 어쩌지 하는 걱정에 사로잡힙니다. 걱정이 클수록 긴장하게 되고 실제 결과도 나빠지는 악순환이 형성되는 것이죠. 파트너와의 관계의 질 또한 성생활에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소통이 부족하고 관계가 소원하다면 육체적인 친밀감 역시 자연스레 어려워집니다. 이러한 생리적, 심리적 원인들을 이해하고 나니 자신의 몸의 변화에 대해 조금 더 깊이 이해하고 안도감이 드시나요? 그건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삶의 과정일 뿐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내용의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박사님, 횟수가 줄어드는 게 정상인 건 알겠는데 사정을 자주 하는 것이 전립선에 좋고 심지어 전립선암도 예방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게 사실인가요? 그렇다면 더 노력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그만큼 다들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는 증거이기도 하죠. 과거 우리의 전통적인 관념 속에서 전객은 흔히 원기 생명의 정수로 여겨졌습니다. 전객 한 방울은 피 10방울과 같다는 말이 있을 정도였죠. 그래서 보정강신 즉 전기를 아끼고 보존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현대의학의 관점에서 보면 이 말은 그다지 과학적이지 않습니다. 전객의 주성분은 물, 단백질, 그리고 일부 미네랄이며 몸에서 지속적으로 생산되고 보충됩니다. 적절하게 비워내는 것은 오히려 묵은 것을 내보내고
새 것으로 채우는 신진대사처럼 몸에 이롭습니다. 그렇다면 전립선암과의 관계는 어떨까요? 이 부분이야말로 지난 20여 년간 전 세계 과학자들이 가장 치열하게 논쟁하고 광범위하게 연구해온 주제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이 이야기를 잠시 언급했었는데 오늘 좀 더 자세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논쟁에 불을 지핀 첫 연구는 2003년 영국의 비뇨기과 학술지에 발표되었습니다. 당시 호주의 학자인 자일스는 환자 대조군 연구를 통해 주간 사정 빈도가 높은 남성일수록 전립선암, 발병 위험이 현저히 감소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 발견은 즉시 센세이션을 일으켰고 언론은 자위행위가 암을 예방한다는 식의 자극적인 제목으로 대서특필했죠. 하지만 바로 다음 해 다른 과학자들이 이 연구가 나이라는 가장 중요한 변수를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론이 편향되었을 수 있다는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몇 년간의 엎치락뒤치락 논쟁 끝에 이 문제는 미국의 하버드 대학교에서 진행된 한 장기적이고 기념비적인 연구를 통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1986년부터 시작된 이 연구는 5만 명이 넘는 남성, 의료 전문가들의 삶을 무려 18년간 추적했습니다. 이런 연구 방식을 의학에서는 전향적 코호트 연구라고 부릅니다. 처음에 건강한 사람들을 모집한 뒤 그들의 생활 습관을 장기간 관찰하여 어떤 습관이 미래의 질병과 연관되는지를 보는 것이죠. 이미 병에 걸린 사람에게 과거를 물어보는 방식보다 증거 수준이 가장 높고 결론의 신뢰도 역시 가장 높습니다. 2016년 이 연구의 최종 결과가 권위 있는 유럽 비뇨기과 학회지에 발표되면서 10년 넘게 이어진 논쟁에 비교적 명확한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연구진은 이 남성들의 월간 사정 빈도를 낮은 그룹부터 높은 그룹까지 여러 단계로 나누어 비교했는데 한 달에 4, 7회 사정하는 남성들에 비해 가장 빈도가 높은 고빈도 그룹 월 21회 이상은 평생 전립선암 진단을 받을 위험이 약 20% 가까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보호 효과는 다양한 연령대에서 모두 관찰되었는데 이는 꽤 놀라운 결과입니다. 과학자들은 이 현상을 어떻게 설명할까요? 현재 몇 가지 주류 가설이 있는데 가장 널리 받아들여지는 것은 이른바 수도관 청소 이론입니다. 우리의 전립선을 계속해서 전립선액을 분비하는 공장이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 이 액체가 오랫동안 배출되지 않고 고여 있으면 그 안에 있던 일부 대사 폐기물이나 잠재적인 발암 물질이 서서히 축적되어 선 액신 세포를 자극할 수 있습니다. 주기적인 사정은 마치 공장의 파이프를 정기적으로 대청소하여 잠재적인 유해 물질을 씻어내고 깨끗하고 원활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외에도 사정이 전립선 내 미세한 석회화 형성을 줄이거나 국소적인 염증 반응을 감소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이론도 있는데 모두 암 예방과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론은 무엇일까요? 결론은 전립선 질환 예방의 관점에서 볼 때 쓰지 않으면 녹슨다라는 말이 일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규칙적인 사정은 전립선 건강에 이로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저 이승희가 아주 강력하게 강조하고 싶은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이 연구는 상관관계를 보여주는 것이지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즉, 사정을 자주 하는 사람에게서 암 발병률이 낮다는 현상을 관찰한 것이지 반대로 한 달에 1번 사정하면 절대로 암에 걸리지 않는다고 말할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이 둘을 동일시해서는 안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숫자를 실적 목표처럼 여기고 자신이나 파트너를 닥달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건강을 가져다 주기는커녕 즐거워야 할 성생활을 스트레스 가득한 과제로 전락시킬 뿐입니다. 이는 완전히 주객이 전도된 것입니다. 이 연구의 가장 큰 가치는 우리에게 사정은 몸에 해롭다는 낡은 부담감을 완전히 벗어던지게 하고 규칙적인 성생활이나 자위행위가 적어도 해롭지는 않으며 오히려 이로울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려준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횟수 문제에 대해 아주 명확하고 종합적인 이해를 갖추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는 더 실용적인 차원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도달할 수 없는 숫자에 연연하는 대신 저 이승희가 제안하는 매번의 질을 높이는 법, 우리의 전반적인 건강 수준을 끌어올리는 법에 집중하는 것이 장기적인 행복의 열쇠입니다. 여기 제가 진심을 담아 5가지 실천적인 제안을 드립니다. 이 5가지만 잘 지키신다면 성생활은 물론이고 외모까지 몇몇 년은 더 젊어 보일 거라고 장담합니다. 첫 번째 비결은 움직여라. 특히 코어와 골반 기저근을 움직이십시오. 운동은 최고의 정력제라는 말, 이것은 절대적인 진실입니다. 저는 특히 2가지 운동을 추천합니다. 첫째는 걷기, 조깅, 자전거, 수영과 같은 유산소 운동입니다. 이 운동들은 우리의 심폐기능을 강화하고 혈액순환을 촉진하며 혈관을 보호합니다. 이는 곧 당신의 발기 기능을 근본부터 관리하는 것과 같습니다. 둘째는 많은 남성들이 모르는 비장의 무기, 바로 케겔 운동입니다. 이것이 출산 후 여성들만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남성에게도 엄청난 도움이 됩니다. 이 운동은 우리 골반맨 아래쪽의 근육을 단련하는데 이 근육들은 발기사정 조절, 심지어 소변 조절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꾸준히 연습하면 더 단단한 발기를 유지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더 강력한 통제력을 발휘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제안은 왕처럼 먹되 제대로 먹어라입니다. 당신의 식단이 당신 몸의 연료 품질을 결정합니다. 특히 남성 건강에 유익한 영양소를 더 많이 섭취하십시오. 아연은 남성 호르몬 합성의 중요한 원료입니다. 굴, 견과류, 호박씨 등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리코펜은 전립선 보호 효과가 널리 인정된 강력한 항산화제입니다. 토마토 소스나 주스처럼 익힌 토마토에 더 풍부합니다. 아르기닌은 우리 몸에서 혈관을 이완시키고 혈류를 증가시키는 핵심 신호인 산화질소를 만드는 전구체입니다. 견과류, 생선, 콩류에 풍부하죠. 기억하십시오. 풍부한 과일과 채소 좋은 지방 통곡물, 그리고 양질의 단백질로 이루어진 지중해식 식단이 당신의 최고의 식단 지침서입니다. 세 번째 제안은 수면을 가장 중요한 업무로 여겨라입니다. 우리 몸은 거의 잠을 자는 동안에만 회복과 복구를 위한 호르몬을 만들어냅니다. 만약 계속해서 밤을 새우고 잠이 부족하면 몸은 만성적인 염증과 스트레스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은 치솟고 귀중한 테스토스테론 수치는 억제될 것입니다. 낮에 피곤하고 성욕이 없는 많은 남성들의 문제는 알고 보면 수면 문제인 경우가 많습니다. 조용하고 어두운 수면 환경을 조성하고 자기 전에는 스마트폰을 멀리하며 규칙적인 수면 습관을 만드십시오. 숙면은 활력을 되찾는 첫걸음입니다. 네 번째 조언은 스트레스와 공존하는 법을 배우고 감정의 배출구를 찾아라입니다. 현대인은 스트레스를 달고 삽니다. 스트레스가 아예 없는 삶은 불가능하지만 관리하는 법은 배울 수 있습니다. 하루 일과 중에 반드시 온전히 쉴 수 있는 멍 때리는 시간을 일부러라도 만드십시오. 그것이 단 10분의 명상이든 좋아하는 음악을 듣는 것이든 화초를 가꾸는 것이든 혹은 친구 몇 명과 차 한잔하며 수다를 떠는 것이든 좋습니다. 머리를 비우고 스트레스를 풀어내는 자신만의 방법을 찾는 것은 자율신경계의 균형을 잡고 스트레스 호르몬을 낮추는 데 결정적입니다. 마지막으로 저 이승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점입니다. 파트너와 다시 정신적인 교감을 형성하라입니다. 성관계는 결코 단순한 육체적 행위가 아니라 감정의 교류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신체 기능이 젊었을 때처럼 빠르지는 않을 수 있지만 우리는 더 많은 부드러움과 배려, 더 많은 소통으로 그것을 보완하고도 남을 수 있습니다. 용기를 내어 당신의 감정과 걱정을 파트너에게 이야기하고 그녀의 생각과 필요에도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따뜻한 포옹, 애정, 어린 입맞춤, 그리고 마음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지지해 주는 것에서 오는 만족감은 그 몇 분간의 행위보다 훨씬 클 때가 많습니다. 감정적인 연결이 깊어지면 육체적인 불안감은 자연스럽게 내려놓게 되고 좋은 성생활은 저절로 따라오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저 이승희가 여러분과 참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사실 제가 여러분께 전달하고 싶었던 핵심 생각은
숫자에 대한 불안감을 내려놓고 자기 몸의 자연스러운 변화를 껴안으라는 것입니다. 건강은 결코 타인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일상 속에서 한 뼘 한 뼘 가꾸어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만약 오늘 내용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저에게 알려주시는 의미로 아래 댓글창에 숫자 감비를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지지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